그날은 유난히 바람이 잔잔했습니다. 햇살은 부드럽게 창문을 비추고 있었고 나는 조용히 현관문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가방은 이미 다 싸두었죠. 옷 몇 벌, 사진첩 한 권, 남편의 유품 몇 가지, 그리고 통장. 이제 내게 필요한 건 그것뿐이었어요. 아들이 제주도 여행을 다녀온 날이었습니다. 현관문이 열리자 여행 가방을 끌고 들어오는 아들의 얼굴이 환하게 웃고 있었죠. 그 뒤로는 며느리가 카메라를 들고 아이들 사진을 확인하며 들어왔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아들의 목소리가 놀람과 당혹스러움으로 섞여 있었습니다. 나는 평온하게 대답했죠. 짐이야. 나 오늘 집 팔았어. 순간 공기가 멎은 듯 했습니다. 아들의 표정이 굳었고 며느리는 한참을 나를 바라보다가 피식 웃음을 지었습니다. 장난이시죠, 어머니? 여행 다녀오니까 이런 놀라운 얘기를. 아니, 진짜야. 아들은 믿을 수 없다는 듯 나를 바라보며 물었습니다. 엄마, 무슨 말이에요? 갑자기 무슨 집을 팔아요? 여긴 엄마 집이잖아요. 나는 천천히 숨을 고르고 말했습니다. 그래, 그래서 팔았지. 내 집이니까. 그 말로 내 74년 인생의 마지막 장이 시작되었습니다. 나는 그동안 참 많이 참고 기다리고 이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그럴 이유가 사라졌어요. 그날 밤 나는 조용히 불을 끄고 혼자 거실을 둘러봤습니다. 아들 어린 시절의 흔적, 결혼식 사진, 손주가 그린 그림. 모든 게 따뜻했지만 동시에 너무 차가웠습니다. 그 안에서 나는 식구가 아닌 손님이 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내 마음은 단 한 번도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나는 인천의 오래된 달새방에서 살며 평생을 일했습니다. 가사 도우미로 남의 집 청소를 하고 빨래를 하고 식사를 차리며 하루를 보냈죠. 비 오는 날에도 눈 오는 날에도 쉰 적이 없었습니다. 내 두 손은 늘 거칠고 허리는 늘 굽어 있었지만 마음은 단단했습니다. 아들 하나만 바라보고 살았거든요. 남편은 일찍 세상을 떠났습니다. 아들이 초등학교 3학년이던 해였어요. 장례식장에서 검은 양복을 입은 아들이 울지 못하고 멍하니 나를 보던 그 얼굴을 나는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때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내 아들만큼은 남들처럼 고생시키지 않겠다. 그 생각 하나로 버텼습니다. 아침마다 새벽 첫 차를 타고 부잣집으로 가서 청소를 했습니다. 어느 날은 어린 아들이 학교에 가기 전 문 앞까지 나와서 이렇게 말했죠. 엄마, 나 커서 꼭 의사 될게. 엄마 고생 안 하게 해줄게. 그 말이 내 평생의 힘이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흘러 아들이 의대에 합격했을 때 나는 그저 부엌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이제 좀 편하게 살겠구나. 그렇게 믿었어요. 의사가 된 아들은 결혼을 했고 나는 아들 부부와 함께 살게 되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정말 감사한 마음뿐이었어요. 내가 평생 일한 이유가 바로 이 가족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인생은 내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며느리는 처음엔 참 점잖고 예의 바른 사람이었습니다. 말도 곱고 항상 미소를 지으며 대했습니다. 아들도 행복해 보였고 나도 마음이 놓였죠. 우리 며느리 참 예쁘다. 주변 사람들에게 자랑도 많이 했습니다. 하지만 그 평온함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 몇 달이 지나자 며느리의 말투가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어요. 어머니, 그건 제가 알아서 할게요. 요즘은 그렇게 안 해요. 손주 옷은 세탁소에 맡기세요. 냄새가 좀 남아서요. 처음엔 그냥 세대 차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방식이 다르니까 내가 맞춰야지.
그렇게 넘기려 했죠. 하지만 점점 며느리는 나를 참견하는 사람처럼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밥을 함께 먹는 자리에서도 내 밥그릇만 따로 놔두더군요. 어머니 드시는 반찬은 여기요. 그렇게 따로 놓인 그릇은 언제나 식탁의 끝자리에 있었습니다. 누가 봐도 식구가 아닌 손님처럼 느껴졌어요. 그러던 어느 날 며느리가 주방에서 내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생선 냄새가 좀 심하셔서요. 주방엔 제가 들어갈게요. 그 말에 나는 아무 대답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서 있었어요. 나는 평생 생선을 다루며 가족을 먹여 살렸습니다. 그 냄새가 내 삶의 흔적이었고 내 땀의 냄새였죠. 그런데 이제는 그게 수치가 되어버린 겁니다. 그날 밤 방 안에서 조용히 손등을 바라봤습니다. 주름진 손, 굳은 살이 박힌 손, 이 손으로 아들을 키우고 이 손으로 모든 걸 버텼는데 이제는 이 손이 불편하다고 냄새가 난다고 말하는 사람이 가족이라니 그 현실이 견디기 힘들었습니다. 허리 통증이 심해져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며느리는 바쁘다며 오지 않았고 아들은 학회 출장을 간다며 연락이 뜸했죠. 병실의 하얀 벽은 차갑고 침대 위의 시간은 참 길었습니다. 처음 며칠은 괜찮았습니다. 곧 아들이 오겠지. 며느리도 바쁘니까 이해해야지. 스스로 그렇게 달래며 하루하루를 버텼습니다. 하지만 3일, 5일, 7일이 지나도 아무도 오지 않았습니다. 그날 병실 옆 침대의 아주머니는 딸이 사온 과일을 나눠주며 말했어요. 따님은 언제 오셔? 나는 잠시 웃고 말했습니다. 우리 아들은 바빠요. 의사라서요. 그 말이 그렇게 쓸쓸하게 들릴 줄 몰랐습니다. 밤이 되면 창가에 앉아 달빛을 바라봤습니다. 저 멀리 바다를 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렸을 때 아들과 바닷가를 걸으며 했던 약속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나 돈 많이 벌면 바닷가에 집 하나 사줄게. 그 약속은 아직도 내 마음 어딘가에 남아 있었죠. 어느 날은 병실 복도에서 며느리의 이름이 적힌 번호로 전화를 걸었지만 몇 번을 울려도 받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문자 한 줄이 왔어요. 어머니, 요즘 너무 바빠서요. 퇴원하시면 연락 주세요. 그 한 줄이 그렇게 차갑게 느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날 밤 나는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나도 나를 돌봐야겠다. 평생 남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는 나를 위해 살아야겠다고. 그 결심이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습니다. 퇴원하고 집에 돌아온 날 거실은 여느 때처럼 조용했습니다. 아들은 여전히 병원에 있고 며느리는 소파에 앉아 노트북을 두드리고 있었죠. 내가 문을 열자 그녀는 눈을 한번 들더니 건조하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오셨어요? 퇴원 축하드려요. 근데 제가 요즘 일이 좀 많아서요. 식사는 냉장고에 반찬 있으니까 알아서 드세요.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은 한없이 허전했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에 혼자 앉아 밥을 먹는데 그녀가 무심하게 던진 한마디가 내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었습니다. 어머니, 요즘은 요양원 시설이 정말 잘 돼 있어요. 사람들도 친절하고 환경도 깨끗하고요. 어머니처럼 혼자 계신 분들한테 좋을 것 같아요. 그 말은 걱정의 말처럼 들렸지만 그 안엔 짐을 덜고 싶다는 뜻이 숨어 있었죠. 그녀의 표정은 상냥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습니다.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천천히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래, 요양원 말이야.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웃었죠. 네, 어머니.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해요. 편하고 서로 부담도 덜하고요. 그 순간 내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내가 평생을 희생해 세운 이 집,
이 가족 속에서 이제 나는 부담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불 속에서 오래된 기억이 떠올랐어요. 비 오는 날에도 손에 물집이 잡히도록 일했던 나날들, 아들 도시락 싸서 들려보내던 새벽의 부엌, 손끝에 남은 비누 냄새와 생선 비린내. 그 모든 게 가족을 위한 삶이었는데, 이제는 그 냄새가, 그 손이, 그 존재 자체가 불편한 짐이 되었더군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집에서 나는 가족이 아니구나. 그저 필요한 동안만 존재했던 가정부였구나. 다음 날 아침 창문 사이로 들어온 햇살이 따뜻했지만 마음은 싸늘했습니다. 나는 부엌으로 가서 조용히 커피를 내렸습니다. 커피 향이 퍼지는 그 순간 마음 한켠에서 이상하리만치 평온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날 아침 나는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기 집 좀 내놓으려고요. 제가 주인이에요. 내 목소리는 생각보다 단단했습니다. 어머니, 무슨 일이세요? 전화기 너머에서 중개인이 묻자 나는 담담히 웃었습니다. 이제 그만 나를 위해 살아보려고요. 전화를 끊고 거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사진첩, 오래된 식기, 결혼식 때 입었던 한복. 그 모든 것이 내 손끝을 스쳐갔습니다. 이 집에 묶여있던 건 물건이 아니라 내 마음이었구나. 그날부터 나는 하나씩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옷장 깊숙이 있던 남편의 구두를 상자에 넣고 아들의 어린 시절 사진을 봉투에 담았습니다. 내 손이 떨렸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했습니다. 며느리는 그런 나를 보고 물었습니다. 어머니, 이사라도 가세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죠. 응, 조금 멀리. 아주 조용한 곳으로. 그녀는 의아한 표정을 지었지만 더 묻지 않았습니다. 며느리에게 이사라는 말은 그저 노인네의 한때 변덕쯤으로 들렸겠죠. 며칠 뒤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집 금방 나갔어요. 계약하셔야죠? 나는 잠시 숨을 고르고 대답했습니다. 그래요. 오늘 바로 갑니다. 서류에 도장을 찍는 순간 손끝이 조금 떨렸습니다. 하지만 도장이 눌린 종이를 바라보며 나는 속으로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이제 끝이다. 나를 묶던 모든 게. 며칠 뒤 아들과 며느리가 여행을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거실 문을 열고 들어오던 아들이 놀란 얼굴로 물었습니다. 엄마, 이게 뭐예요? 집이 왜 이렇게 비어 있어요? 나는 현관에 서서 미소를 지었습니다. 이제 여기 내 집 아니야. 엄마, 무슨 소리예요? 팔았어. 계약 끝났어. 너희는 이사 준비해. 그 순간 며느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머니, 농담이시죠? 갑자기 왜 이런 일을? 농담 아니야. 내 이름으로 된 집, 내가 팔았어. 아들은 어안이 벙벙한 표정으로 나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아무 상의도 없이 어떻게 그런 결정을 해요? 내 인생인데 누구랑 상의해야 하니? 내 말에 며느리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나는 잠시 며느리를 바라봤습니다. 이제야 처음으로 그녀의 눈을 똑바로 마주한 순간이었죠.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럼 저희는요? 이 집에서 어떻게 살아요? 그건 너희가 알아서 해야지. 그동안 내가 얼마나 알아서 했는데. 말이 끝나자 집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아들은 그제야 무겁게 고개를 떨궜습니다. 엄마, 나중에 이야기해요. 지금은. 그래, 나중은 없어. 오늘이 마지막이야. 그날 나는 단 한 번도 울지 않았습니다. 짐을 들고 문을 나서는데 오히려 속이 시원했습니다. 처음으로 내 인생을 내가 결정했다는 그 사실이 세상 어떤 자유보다 달콤했습니다. 현관문을 닫는 순간 그동안 쌓였던 서름이 바람처럼 흩어졌습니다.
나는 그저 조용히 웃었습니다. 이게 내 복수다. 말 대신 행동으로 하는 복수. 지금 나는 울진의 작은 바닷가 마을에 살고 있습니다. 바다가 보이는 단층집, 창문만 열면 파도 소리가 들려오는 곳이죠. 아침이면 새소리로 눈을 뜨고 저녁이면 붉게 물든 노을을 바라보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이곳에 처음 왔을 때 동네 사람들은 다정하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할머니, 새로 이사 오셨군요. 예, 이제 여기서 살려고요. 그 말이 얼마나 따뜻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그저 사람답게 누군가로 불린다는 게 이렇게 감사한 일인지 몰랐어요. 나는 이제 매일 커피를 내리며 바다를 봅니다. 바다 위로 햇빛이 부서지고 바람이 내 얼굴을 스치면 조용히 속삭입니다. 이제야 내 인생이 시작됐구나. 아들은 한동안 연락이 없었지만 가끔 문자가 오곤 합니다. 엄마, 잘 지내시죠? 미안해요. 그때마다 나는 짧게 답합니다. 괜찮다. 이제 행복하다. 그 말 속엔 미움도 원망도 없습니다. 그저 내 지난 세월에 대한 용서일 뿐이죠. 이제 나는 아무도 나를 부르지 않고 아무도 나에게 명령하지 않는 진짜 내 집에서 살고 있습니다. 창문을 열면 바람이 불고 그 바람이 내 머리카락을 스치면 마음속이 편안해집니다. 이제야 알겠네. 사랑받지 못한 곳에 머무를 이유는 없다는 걸. 나는 그렇게 내 인생의 마지막 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후회는 없습니다. 지금의 나는 내가 선택한 인생 속에서 살고 있으니까요. 가족이 곁에 있다고 해서 항상 사랑받는 건 아닙니다. 누군가의 희생 위에 세워진 관계는 언젠가 균열이 생기고 결국 무너집니다. 74살의 순이 할머니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이제부터는 나를 위해 살 거야. 그 한마디는 오랜 세월 참고 묵묵히 버텨온 수많은 어머니들의 외침이기도 했습니다. 당신의 삶에도 이제는 나를 위한 계절이 오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긴 내용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용이 재미있으셨으면 구독 및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